네, 오늘 집중 분석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FOMC 결과 때문에 많이 좀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금리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5차례 연속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추후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주셔야 되겠는데요. 주목할 만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은 무엇이었는지 좀 향방을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사실상 이번 FOMC는 파월 의장의 의견보다는 이제 2명의 금리 동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게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최대 1명이지 않을까 반대 의견을 시사한 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열어놓고 보니까 보우먼 이제 부의장과 그리고 월러 연준 이사가 이제 2명의 반대표를 제시를 했고요. 사실상 연준 내에서도 그동안은 만장일치 동결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 의견들이 조금 나뉘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강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톤 자체는 6월 FOMC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사실상 경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신감을 표명한 점들도 있었고,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역시나 앞으로 경제 지표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 발언에 그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 관련된 멘트들도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의견 자체는 이제 실업률 4.1%가 유지되면 여전히 고용 시장은 견조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다. 앞으로 하반기에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에 주는 부담감들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동결 자체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5차례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제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부담은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우리나라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재밌게도 이제 한은은 8월 달에 금통위가 있고요. 9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연준은 이제 8월 달에 FOMC가 없고 9월 달에 FOMC가 있죠. 네. 그래서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한은 입장에서는 또 연준은 동결을 했는데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6월 27일 날 가계부채 관련된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한은의 공식적인 멘트는 가계대출 둔화세가 확인이 되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도 진정이 되고 이런 숫자들이 확인이 되고 난 뒤에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어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그 전에 사전적으로 병행되지 않고 가계부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숫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한은도 사실상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근데 또 반대 의견에서는 한은이 지난 7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3개월간 한미 통화정책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하를 원하는 금통위원이 몇 명이고 금리 동결을 원하는 금통위원이 몇 명이다라는 거죠. 동결이 4명, 그리고 인하가 2명이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7월 대비해서 9월 달에, 8월 달에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인하를 원하는 금통위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가계부채 리스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숫자가 확인이 된다면. 저희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록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8월 달 한 달 정도의 앞선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사전적으로 한은 총재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결국에는 환율에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외국인들의 유출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융 안정이라든지 대외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현재 한국은행은 국내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8월 1일 내일이죠. 관세율이 어떻게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세로 인해서 국내 하반기 수출의 마이너스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한은이 걱정해야 되는 이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실 50대 50이에요.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인데 저희는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만 딱 봤을 때는 금리 인하의 명분은 여전히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9월에 FMC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8월에 있기 때문에 한 달 뭐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부담감은 그렇게 크게 없겠네요. 명분은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IMF에서 한국의 올해 0.8% 성장, 주요국 중에 좀 드물게 더 하향이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리 내리기 전에 채권을 매수하라? 네, 이런 레포트를 좀 내셨어요. 8월은 채권하기 좋은 달이라고요. 좀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미국보다는 국내 채권 시장에 포커스를 맞춘 리포트였어요. 사실상 이제 국내 채권 금리는 올해 상반기로 봤을 때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금리가 쭉 빠지다가 네. 이제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금리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금리가 왜 올라갔냐? 가장 큰 핵심은 재정, 추경, 신정부 이런 이슈였어요. 결국 신정부에서 재정 확대를 실시를 하면 국내 채권 시장의 국고채 발행 부담이 커지고 뭐 공급과 수요 법칙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추경 1, 2차 추경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연초에 국고채 발행이 연간 197조 원 정도였는데 1, 2차 추경 합산 기준으로는 230조 원대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어요.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추경 관련된 국고채 발행액이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에 월간 평균으로 국고채 발행이 13조가 찍혔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추경분까지 고려를 하면 적어도 7월부터 9월 달까지는 국고채 발행은 2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국고채 금리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리고 7월 달까지 다 선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재료가 변모하게 되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시장금리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 금리 인하, 못하면 10월 달에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연준도 마찬가지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그때부터는 조금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분석이 되는군요.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